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은 그 환경 문제, 그리고 어제 그 코프 15 그 합의가 있었죠. 예. 초안이 어렵게 마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통과는 됐습니다. 예. 그런데 뭐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하고 육지의 최소 30%를 이제 보호하는 네. 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이른바 이제 그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 네트워크, 참 네. 거창합니다. 네. 23개 그 목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네. 역사적 합의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 반면에 네. 예상대로 선진국 그 정도로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 특히 그 아프리카하고 중남미 쪽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 이번 그 회의 의장국은 중국이었는데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열대우림이 그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그 민주 콩고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그냥 강행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196개국이 이제 이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최소 30%를 이제 2030년까지 보호한다는 게 이게 이른바 뭐 30 곱하기 30 목표 이렇게 또 뭐 그렇다게 이제 이름도 만들었는데 일단 만장일치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주 콩고가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개발 안 하는 거니까 뭐 자기네 나라 입장에서만 보면 개발에 제한이 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예. 그 선진국이 예. 그 돈을 너무 적게 낸다. 너무 적게 낸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그 생물 다양성 보호 강화를 위해서 그 공공하고 민간 부분까지 합쳐서 한 해 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60조 원 이상을 이제 조성하기로 해놓고 네. 그 가운데 선진국이 이제 2025년까지는 한 해 2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그거를 300억 달러 최소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절충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선진국이 너무 기여가 적다는 겁니다. 뭐 언뜻 들어도 작네요. 작죠. 예. 전 세계에서 하는 건데 200억 달러 1년에. 예. 그러게요. 예. 2030년까지 해양 최소 30%를 보호한다. 네. 이게 그래서 30 곱하기 30 목표인데. 예, 그리고 이제 네. 이미 이제 망가진 케이스도 그때까지 한 30%를 이제 복원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민주 콩고 말고 카메론도 합의가 강행됐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네. 했고요. 뭐 네.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도 의견이 이렇게 여전히 이견이 많은데도 의장이 돌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조금 비판을 했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런 합의는 역사적이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 단체 연합 관계자가 자연을 위한 엄청난 순간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의 자연보호가 이번에 합의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이제 앞으로 경영이라든가 공군방 유지 같은 데서도 이런 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게 들어간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얘기를 했고요. 민간 기업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뭔가 이게 의무화, 예. 강제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투자 운영 시도 이 점을 고려해야 투자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네. 과연 실행이 되겠느냐 네. 그겁니다. 항상 실효성이 네, 뭐 나오죠. 여기 보면 뭐 농약 사용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많은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실행이 될 것이냐. 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가 2010년에 이제 이른바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도 채택이 됐었는데 그 당시도 네. 아주 요란했는데 2020년이 이제 그 시한이었는데 한 건도 실행된 게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합의는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큰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런 네.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렇네요. 진짜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네. 오늘 새벽에 네. 미국 그 국무부 대변인이 네. 이제 그 정례 브리핑 하면서 기자들이 이거 물어보니까 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은? 덧붙여서 중국이 참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그 전 세계가 공동으로 그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서
좀 더 협력이 심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중국의 역할을 또 평가를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좀 만족하고 뭐 아프리카 국가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그러게요. 느낌도 드네요. 입장 차이가 네.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도 기후 대책이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죠. 네, 자우전 뭐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경각심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네. 높아지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네. 글쎄 이게 또 뭐 어떤 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믿어보죠. 네. 네. 유엔 총장이 어제 회견을 하면서 지금 이 기후 위기 대책이 이 마련이 갈수록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후 그 당사국 총회라는 게 계속 네. 열리고 있죠. 그거와는 별도로 새로운 국제 회의를 내년 9월에 유엔이 주최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정부 간 협의였는데 네. 그 체계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새로운 회의를 만드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매년 소집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총장 얘기는 지금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표 온도를 섭씨 1.5도 이상 네. 올라가지 못하도록 네. 묶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놔두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회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기후 저희가 이제 뉴스 통해서 얘기하는 기후에 관련된 회의나 협약만 해도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더 늘어나는 거네요. 지금 보면은 그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이제 순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절반으로 줄이려는 게 이제 파리 기후 네네. 그 네. 협약 목표인데 이것도 계속 추진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회의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글쎄요. 것처럼 여기서 약속된 게 지켜지느냐 네. 이게 이제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회의 많이 하는 회사 치고 잘 되는 회사 없다고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도 인식이라도. 네. 예. 우리도 정말 춥잖아요. 요새 네. 며칠째. 근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도 성탄절 북극 한파가 예보되어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 춥죠. 네. 제가 참 추위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 아, 그러세요? 정말 어제 새벽에 나오는데 어제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귀마개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겨울에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하루 이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매일이네요. 근데 예전에는 뭐 보통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예전에요. AP통신이 전했는데 어제 미국 국립기상청 이제 특보를 네. 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부분 지역이 성탄절 연휴 때 혹독한 북극 한파가 몰아칠 거다. 네. 일종의 뭐 그러니까 경보를 내린 모양입니다. 특히 미시시피 남쪽 거기는 굉장히 밑이거든요.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동남부 거기도 예.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굉장히 아예 아래쪽이죠. 예. 예.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연수할 때 그 아이가 와서 이제 같이 여행을 했거든요. 제가 예. 시카고 쪽에 있었는데 예. 눈이 왔었거든요. 네. 자동차를 타고 한 하루 반나절 가니까 거기는 막 땀이 나가지고 막 하니까 아이가 좀 약간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아니 예, 어떻게 예, 한 예. 나라에서 이러냐고. 예. 그런 곳인데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쪽이 이번 성탄절 이브 때 섭씨 영하 3도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영하 3도면 굉장히 좀 그래, 대단한 당연한 거죠. 예, 얼어 죽죠. 네, 얼어 죽죠 예, 진짜. 네.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 이후에 미국 동부 지역의 한 3분의 2 이상이 역대 시즌 가운데 가장 혹독한 혹한에 휩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진짜 오늘 기후 얘기했는데 네. 진짜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점점 무슨 뭐 영화 네. 그 뭐죠 그 투몰롱고 네. 하는 영화 보면 막 뉴욕이 막 꽁꽁 얼어붙고 예, 하는데 지금 벌써 이미 그 북극 한파 때문에 겨울 폭풍이 이미 그 뉴 잉글랜드 지역 같은 데는 와서 눈이 한 60cm 이상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전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거 진짜 기후 위기 이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12월이면 사실 겨울에 뭐 중간도 아니고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다가 또 뉴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기상관습일에 12월 치고는 한 5번째로 온도가 아, 낮다. 그렇게요? 네. 뭐 그러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기후 변화가 예, 그리고 심각하다. 길잖아요. 네. 추운 날이. 그렇죠. 그게 짧은 문제죠. 게 예. 아니라. 사만사원 이런 게 이제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만사원 그런 얘기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눈도 많이 오고요. 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얘기 잠깐 접고요. 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공세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제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독일의 DPA 통신이 네. 러시아 국영방송 뭐 앵커가 그랬다. 네. 그래서 푸틴이 이제 벨라루스 방문해서 이제 네. 어제 방문했죠. 예. 중대 발표를 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무슨 뭐 총 네. 공세설 뭐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뭐 무슨 출구 전략 이거 어디 갔어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 쪽 얘기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제 그 푸틴하고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네. 아주 뭐 전혀 그거와 관계없는 그런 그 안보 협력, 뭐 경제 협력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네, 일단 다행이네요. 네. 예.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하고 통화하면서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관측들을 뭐 서방 일부 언론이 하는 모양인데 절대적으로 어리석고 근거 없는 날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 국방부가 푸틴 방문 앞두고 벨라루스에 있는 그 러시아군 대규모 전술훈련 한다고 했고요. 네. 벨라루스 국방부도 지금 군 전투 태세를 완비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푸틴이 가니까 벨라루스는 아시다시피 유일한 지금 우방이었고 네. 그동안에 사실 러시아군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은 뭐 아주 뭐 참전만 안 했지 도와줬죠. 직접적으로 예, 도와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벨라루스까지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저는 크렘린궁 대변인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뭐 네. 그 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뭐 육군 대변인이 뭐 저기 연말에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뭐 축하 메시지를 전해올 수 있다 대공세설 같은 것도 슬그머니 부추기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대규모 추가 동원력을 내릴 것 같다 뭐 전쟁 확대를 노린다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군 그 장성을 최고 사령관을 뭐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어가지고 뭐 정보도 안 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아주 그 묘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유가 상한제 얘기까지 좀 예. 있나 봐요. 그쪽 그 크렘린궁 대변인도 유가 상한제에 대한 추가 대응을 고려하고 있고 대통령이 곧 뭔가를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유럽연합도 이른바 가스 상한제 네. 그동안에 뭐 티격태격 했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2월부터. 네. 네, 합의를 했는데 일단 그 가스 상한가를 그 지금 보면은 유럽 가스 가격 지표가 네덜란드 선무시장 그 기준이에요. 네. 이게 뭐 메가와트 시당 뭐 180유로로다가 네. 결정을 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얘기되던 거에 비해서 뭐 낮은 건가요? 높은 굉장히 건가요? 낮죠. 네. 지금 보면은 이게 그 초반에 얘기됐던 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했던 게 275유로니까 네. 근데 180 유로. 거의 뭐 한 100유로가량 내려간 그러네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조건이 몇 가지 붙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80유로, 가스 선물 가격이 180유로 이상이고 그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에 비해서 35유로 그 비싼 두 가지 요건이 사흘 연속 지속되면 이제 가격 상한제를 발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장외 거래는 예외라고 합니다. 예. 네. 예, 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네요. 가스 쪽은.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 110유로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내부적인 이견을 아직까지 완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원유에 비해서는 가스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위에를 이렇게 잡아 놓으면 거기까지 안 올라가니까. 원래 유럽연합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제인데 네. 이번에 이제 27개국에서 뭐 헝가리 같은 데는 끝까지 반대하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중 다수 결제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27개 회원국 중에서 그 55% 이상이 이제 15개국이 되고 그 찬성한 국가들이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궁여지책으로 갖다 붙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장일치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되는 경우는 지난번 유가 상한제도 그것 때문에 오래 끌었지 않습니까? 저는 독일이 처음에는 가격 상한제에 반대를 하다가 막판에 돌아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결이 된 것 같은데 크렘린궁에서 오늘 새벽에 뭐 니들 멋대로 해. 우리는 관계없어.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내년 2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의 부정행위 크면 즉각 중단한다. 아. 이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 뭐 합의를 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여기저기 매운 뭐 구멍이 많이 보이네요. 구멍이 많이 네. 보여요. 언제든 중단할 수 있고 네. 합의를 하긴 했는데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얘기도 언급도 좀 네, 있습니다. 푸틴하고 루카센코 네. 그 벨라루스 대통령이 회담하고 나서 이제 공동 회견했는데 네. 그 뭐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 협력에 대해서 단순한 물자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은 군사적으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시사를 했는데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제 푸틴의 입을 이제 푸틴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이제 대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양국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하면서 이어서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하고도 우리는 대화가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여기 덧붙여서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국의 많은 동료들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 비즈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 이것도 좀 묘한 뉘앙스입니다. 네. 동료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겠다. 자, 다음 얘기 IRA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유도에서 보면은 그 씨름도 그렇고 삿바 싸움 오래 하지 않습니까? 잡기 싸움. 아차 하면 그냥 한순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땀 흘리는데 네. 그게 사실 또 매력이긴 한데 그 게임에 예. 이 보니까 꼭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에 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가 예. 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제 그 두 나라 그 하베크 러시아 부총리, 독일 부총리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경제장관이 이제 공동 제안서를 이제 내놨는데요. 내년 1월에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미국에다가 이제 이런 걸 또 다시 얘기를 할 모양입니다. 내년 1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을 방문까지 한다는 거죠.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죠. 마크롱 그 국빈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제 뭐 IRA에 대해서 유럽 동맹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입을 안 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의회에서 이걸 뭐 다시 법안을 선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계속 강하게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금년 말까지 일단은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건데 내년에 가는 거면은 네. 결국 의회에서 뭔가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이른바 공동 제안서를 보면요. 네.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쟁력 보장을 위해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그 유럽 대응이 녹색 산업 강화를 통해서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미국이 IRA 좀 전기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압박을 하니까 네. 유럽도 자체적으로 그린 에너지 쪽, 그린 테크놀로지 쪽 협력을 강화해서 산업 기반 자체를 바꾸겠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었죠. 네. 그런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보조금도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떤 그 불공정하다고 해서 이걸 막아왔는데 이것도 풀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녹색 기술 자원에 대한 유럽 접근 다변화도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이것도 역시 미국하고 유럽 간의 어떤 공급망 차원의 싸움의 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럽식 IRA가 그렇죠. 도입된다. 그건 그렇죠. 녹색 산업 중심으로. 그런 거죠. 뭐 유럽도 뭔가 할 거는 같네요, 확실히. 네,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네, 계속 립 서비스만 하니까 예, 뭐 참다 이제 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병상련인데 네. 유럽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글쎄 우리한테 어떤 파급 효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미국이 너무 단독적으로 한 면이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뭐 하여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IRA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로 이제 봉착하게 그렇죠.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분위기를 좀 읽고 보고 있는 상황일까요? 미국이 뭐 동맹은 절대로 뭐 그거 하지 않는다는 네. 얘기를 계속 하면서도 사실상 뒤에서 이렇게 자꾸 흔드니까 독일하고 프랑스가 지금 뭐 화가 아주 많이 난 거죠. 네. 지금 많이 났죠. 예, 유럽이 되는 거 보고 또 저희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뉴스 되게 좀 눈에 띄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백악관 경제 정책을 아주 맹비난했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면은 무슨 뭐 안보 부문 같은 거 보면은 좀 보수적인 네, 보도를 많이 항상 해서 그런 이제 데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조금 뭐 좀 약간 견제를 해온 거는 같은데 예. 이번에 그 월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네. 그 백악관 경제 정책을 이렇게 비난한 그 논조가요. 예. 이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옐런 재무장관의 그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꼬는 건 그렇고 네. 바이든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경제 방화범이다, 아소니스트 뭐 세네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네. 그 저널은 옐런이 이제 지난 15일 기고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놨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글을 써서 올렸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은 이건 참 터무니없는 거다. 예. 그러면서 지난 일요일자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터무니없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구세주가 아니고 방화범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화범이라는 거는 뭔가를 불질러서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쳤다는 거죠. 네. 올려놓은 게 아니라. 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옐런이 걸까요? 지난 15일자 기고에서 바이든 정책이 미국 경제를 현대 사상 가장 빠른 회복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런 계획을 통해서 미국 가정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안녕을 개선하고 세계적 역풍에 직면한 경제 회복력도 강화했다. 좀 심하게 좀 찬사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경제 회복을 했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런 게 아니라 망쳤다. 그쪽에서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또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경제가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를 지속을 했고 예. 이제 그게 연준의 그 무모함이었다. 네. 그다음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잘못 네. 판단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도 뭐 사실 네, 그랬죠. 드러난 거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폭증, 엄청나게 이제 그 공공 지출을 한 게 해서 이런 한 서너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이 발전은 했는데 파괴적 발전을 이뤘을 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증시는 급락했고 가계저축 손상됐고 경제도 침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앞으로 몇 년간 고용과 성장도 위축될 거다. 네. 아주 작심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견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기는커녕 자화자찬을 하니까 이제 한마디 한 거네요. 그리고 뭐 또 여기다가 이제 저널이 덧붙였어요. 네. 로노트 칼리지 교수, 글쎄 노노트 칼리지라고 저도 참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네. 교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네. 옐런이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지만 전에 연준 의장으로 할 때 그저 입만 열면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설파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난다. 근데 네. 이 사람이 장관이 되고선 바이든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쓴 걸 내가 읽어보고선 정말 야, 이 사람이 연준 때 진짜로 이렇게 연준을 위해서 일했나 이렇게 궁금해졌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쓴 걸 꼭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교수 얘기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이제 미국 구조계획법안 네. 이걸 이제 시한폭탄 인플레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옐런이 찬사를 보내는 것도 정말 터무니가 없다. 이거는 노동자 의욕을 꺾고 공급을 줄이면서 지금의 수요 급증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냐. 옐런은 아주 그냥 또 뭐 이렇게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직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뭐 말이 좀 바뀔 수는 있으나 옐런이 이런 그런 비판을 받은 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은 그렇죠. 아닌 것 같긴 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얘기한 거 중에서 어느 정도 공감 예, 가는 면도 예. 없지 않아 또 있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백악관이 뭐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네. 이제 그 정례 회견할 때 그 기자가 분명히 뭐 계속 월스트리트 물어보겠죠. 보도가 나오는데 예.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과연 백악관 대변인이 어떻게 답을 할지 아,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주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물어봅니까? 아니면 다른 기자들이 물어봅니까? 글쎄 제가 뭐 워싱턴 이스트 백악관 기자로 갈길인데 미국 기자들이 워낙 이 고단수기 때문에 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 하고 미국 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국무부 대변인실에 어떤 사람이 예, 그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서를 한 200여 개 준비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대개 질문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 꼭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친한 기자들한테 이거 이제 질문 슬그머니 좀. 흘려준다는 겁니다. 글쎄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이건 이제 예. 글쎄 이제 과연 백악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대통령을 방화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게요. 조금 예. 강한 표현. 강한 표현과 네. 뭐 예, 얘기할 얘기를 좀 했네요. 예. 네.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일본 금융정책회의 진행 중이고 이제 곧 결과 네.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엔화가 오늘도 좀 탄력을 계속 네,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예, 엔저가 예. 계속되다가 네, 그래서 뭐 예. 최근에 일본 다녀온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 가니까 뭐 너무 좋더라고 네. 그러죠. 일본 여행 인기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엔화가 이제 그동안에 그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돌아선 게 이제 교도통신 보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금융 완화 일본은행이 네. 초저금리 정책 한 10년 이상 네. 고수해 오다가 예, 예. 이제 최근에 엔저가 너무 심각해지고 일본도 지금 뭐 인플레가 3.6%까지 네. 오르니까 이제 드디어 기시다 정권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4월이
그러다 총재 임기가 끝나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새 총재가 이제 총리가 지명을 하면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좀 이제 수정하는 걸 검토하는 것 같다는 그런 네. 보도입니다. 네. 그래서 네. 블룸버그도 이것 때문에 엔화 가치가 다시 조금 요즘에 탄력을 받는 걸로 네.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이 오랫동안 이 지속한 정책을 조금이라도 바꾸게 되면 영향이 굉장히 클 거로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러다 총재도 2013년 3월에 취임을 했네요. 꽤 네. 오래 했네요. 거의 그래서 10년. 네. 그리고 나서 계속 그냥 뭐 아베 때도 그렇고 네. 완화 기조를 끈질게. 그래서 네. 사실 연준이라든가 20이나 뭐 영국 중앙은행은 전부 이렇게 긴축으로 돌아서도 일본 은행은 끝까지 그냥 그렇죠. 버텼는데 네. 결국은 엔저 때문에 버티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일본은행 그 금융정책 결정회의도 지난 10월 하순에도 이런 전략 모색을 전략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네. 그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2%가 거기도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네. 2% 목표죠. 네. 근데 지금은 한 3.8 삼- 이렇게 3.8. 후반이면 지금 뭐 이게 네. 40년 8개월 만에 가장 최고 상승률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예. 일본은 항상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문제였잖아요. 글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올라주긴 한 건데, 그러니까 일본은 물가가 오르는 게 꼭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좀 그러게요. 헷갈리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항상 올리고 싶어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참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물가로 인플레 났다고 계속 예, 수십 년 동안. 예, 그런데 예. 참 이렇게 또 갑자기 인플레가 이렇게 또 해서 좀 예. 아무래도 연저를 오랫동안 하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일본이 일관적인 그런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초점을 안 받았는데 저도 일본이 이런 지금 정부 쪽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물가가 지금 이런 통화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엔화에 대해서는 뭐 전망이랄까 이런 게 나오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네. 뭐 그 참 엔저가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도 그렇고 해서 지금 보니까 그 엔화의 그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이 150엔 선으로 이렇게 네. 되는데 네. 이게 지난 10월 20일 날 32년 만에 이게 돌파가 된 걸로 그렇게 네,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도 이제 조금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결과 발표될 것 같은데 금융정책 일본에서의 네. 회의 결과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한 국제 뉴스 함께했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